올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강대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베를린의 한 국제정치 컨퍼런스 현장에서 아주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각국의 숙학들과 기자들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전통적 강대국에 대한 토론을 마친 직후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에 한 젊은 여성 학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5년 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포브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공동 조사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익숙한 이름들이 이어지는 그 목록에서 6번째 줄을 본 순간 많은 이들은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6위. 그녀의 이름은 안젤리카 크즈니에츠카, 폴란드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이자 아시아 정책 전문 연구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뉴스가 아닙니다. 특히 세계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이 순위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기술력, 문화 영향력까지 모두 포함된 총합적인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젤리카처럼 한국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위상을 알려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안젤리카라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놀라운 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건 2010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덜 알려진 한 나라의 시선이 가더군요. 대한민국.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K-팝과 삼성, 김치 정도가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빈약했지만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미국과 중국 모두가 한국과의 외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발을 디딘 건 그로부터 2년 후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위한 현장 조사차 방문한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있는 듯한 도시는 정교하면서도 역동적이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 시내를 몇 시간이고 걸어 다녔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나란히 존재하는 모습,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어르신들, 밤늦도록 식당과 서점이 열려있는 풍경은 제게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단지 기술이나 인프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특유의 에너지, 그리고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마치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에 대해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듯 보였고, 그 믿음이 나라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시 폴란드에서도 경제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글로벌한 감각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단지 서울이나 한국에 머물지 않고 뉴욕과 파리, 도쿄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졌고 박사 과정도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주제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연구한다는 건 단순히 한 나라를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줄 알았던 한계를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경제 위기 등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한국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재도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년간 여러 도시와 기관을 방문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질문에 대해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의지의 국가입니다. 자원을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시작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그 한계를 실력과 집념으로 돌파해온 역사적 경험을 축적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위상을 만든 진짜 원동력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정치학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한 나라의 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의 영향력은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타국과의 관계망,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력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각국이 가진 힘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이 나라는 오랫동안 국제 질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을 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 있게 말하던 한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 그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나토 등 수많은 국제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고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체계의 기반을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역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내부의 불평등 심화, 고립주의적 정책 기조 등은 미국이 가진 전통적인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두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영역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던 2013년에는 이미 상하이와 베이징은 세계 어느 대도시 못지않은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고 경제의 파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반도체,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정부 주도형 투자 전략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폐쇄성 때문에 언제나 신뢰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역시 다수의 국제 포럼에서 중국 연구자들과 토론을 나눴지만 그들 스스로도 자국의 정치 체계가 외교적 신뢰를 얻는 데 한계를 만든다는 걸 인정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홍콩 문제, 대만 문제 등 국제사회와의 긴장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GDP 규모만 보면 그리 크지 않지만 그 나라의 군사력과 에너지 자원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러시아 전문가들이 강조하던 것이 바로 현실주의 정치였습니다. 즉, 도덕이나 원칙보다 힘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그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선택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러시아 역시 국내의 부패, 인구 감소, 경제 구조의 취약성 등 여러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표 강국들, 독일과 프랑스, 영국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확장성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놀라운 기술력과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역할에는 아직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입니다. 프랑스는 문화와 외교의 전통 강국이지만 아프리카와 중동에 대한 개입 등 여러 복잡한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중심의 영향력보다는 자체적인 외교 전략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모두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만으로 강대국을 정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국제회의나 학계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그 기준에 가장 근접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불안정도 스스로 극복해낸 역사가 있고 세계와의 협력 속에서 성장하면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워온 나라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본 건 박사과정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무역 구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무역 패턴과 기술 수출 현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수치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국가 전체 수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단지 기술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확장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 있었고, 특히 ESG 경영이나 친환경 기술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단순히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제가 이후 한국을 분석하는 시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화의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폴란드에 있을 때 처음으로 BTS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유럽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뉴스였는데 그저 아시아의 인기 아이돌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BTS를 비롯한 K-팝 그룹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음악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외교, 심지어 국제사회 속 젠더 논의와도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 그리고 공동체적 정서라는 고유의 한국적 가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저력은 K-드라마, K-영화, 그리고 한국 음식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고 경악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순한 서바이벌 드라마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인간 내면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그 주제의식과 연출력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문화적 힘이 결코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실질적 영향력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깊이 인상받은 부분은 바로 한국의 방위 산업이었습니다. 국제군사산업 박람회에서 처음 한국 무기를 직접 본 날, 저는 그 정밀성과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주포와 전투기의 성능은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되었고, 실제로 다수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며 한국의 국방기술이 이제는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성과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발전이 지난 3, 40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전쟁의 폐허에서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 이루어낸 결과라는 사실은 단순한 성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대국을 정의할 때 물리적인 크기나 자원보다도 얼마나 단기간에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가졌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점에서 단연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국민적인 집중력, 부모 세대의 희생, 학생들의 끈질긴 노력은 단순히 좋은 대학 진학을 넘어선 결국 이 나라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집단적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저는 한국의 여러 가정에서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구조적 강점을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꼈던 건 바로 그 안에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태도와 의지였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1년간 체류하며 여러 학생들과 교수, 기업인, 공무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한국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많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진지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성취욕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절박한 의지는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보다도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 대기업의 전략기획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집중력은 유럽의 어떤 조직보다도 높았습니다. 한국은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엔진들이 하나의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듯한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주목했던 부분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였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우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 말에는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 함께 이겨내자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었고 그것이 곧 집단의 응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숫자로는 결코 측정되지 않는 진짜 강대국의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5년 초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6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그 기사를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와 분석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 영향력, 문화 파급력, 기술 혁신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은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을 제치고 6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있던 동료 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후 유럽 학계와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국제정치연구소들은 이 결과를 분석하는 별도의 포럼을 열었고 포브스의 평가지표와 한국의 급부상 원인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논문들도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참가한 한 웨비나에서는 한국이 21세기형 강대국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존의 강대국들이 땅의 크기나 군사적 위협으로 권위를 세운 것과는 달리 한국은 기술, 문화, 글로벌 윤리의식 등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순위는 세계 강대국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싱크탱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한국이 6위에 오른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해왔고 더 이상 감춰진 보석이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가 보고 있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특히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나 기술 발전 속도는 미국조차 따라가기 힘든 수준입니다. 일본은 이 발표에 대해 조금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도쿄의 한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일본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대부분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내심 그 순위 역전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본은 여전히 산업과 기술 인프라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이는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금 실질적인 영향력과 미래 확장성을 본다며 한국이 가진 성장의 속도와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대화는 마치 과거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BBC, 르몽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같은 유력 매체들이 한국의 6위 등극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한국을 기술과 문화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강대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산업 기반, 문화산업, 교육, 군사, 외교 모두에서 균형 잡힌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분야의 강점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위기에 강하고 세계 어느 지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국제기구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산하 정책자문기구는 한국을 향후 1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중견국 후보로 선정했고 OECD는 한국의 사회구조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21세기 모델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질서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대응력과 인재 양성 속도는 다른 나라들이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과 함께 한국 모델을 연구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국의 성공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방식이 다른 국가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국은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공적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진정한 세계 강대국으로서 존중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 속에서 작고 신기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영향력 있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포브스 순위나 통계 수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얼굴, 땀, 의지,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급성장한 아시아 국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무력을 앞세우거나 자원을 내세울 때 한국은 기술과 문화, 공동체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대국의 자격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기술도 경제도 정치 구조도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내구력과 방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야말로 한국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나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수많은 압력을 견뎌야 하듯 한국도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너무도 깊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한국은, 그리고 세계가 지금 바라보는 한국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알리고 배우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과 노력 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세계 6위 강대국이라는 이름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